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술을 사용하여 그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각본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 변화시켰나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국경 공세를 분석하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에 대해 공동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사용하여 때로는 소그룹으로, 때로는 단독으로 고립된 공격에서는 미사일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모두 사용하여 방어를 압도하고 주요 목표를 파괴하는 동시 공격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파괴적입니다. 첫째, 그들은 대공 방어를 파괴하기 위해 드론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러자 러시아군은 사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남동쪽에 있는 러시아 해군 함대에서 칼리브르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킨잘과 지르콘 미사일이 북동쪽에 있는 폭격기에서 발사됩니다. 그의 직격 미사일은 동쪽에 위치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비처럼 쏟아집니다. 이러한 공격은 정교한 타이밍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드론은 대공 방어를 소진하고 미사일이 통과할 길을 확보하기 위해 몇 시간 전에 발사되곤 합니다. 전체 작전은 단일 목표를 파괴하기 위한 끊임없는 파괴의 교향곡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는 전략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드론을 보유해왔으며 최근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3발의 대량 생산을 발표했습니다. 넵튠 순항 미사일, 팔라나스티아 드론 미사일, 페클로 드론 미사일이 그것입니다. 이들 무기 각각은 드론 단독보다 더 무거운 탑재량을 운반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합동작전은 계산된 무력 과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로스토프주 로스토프에 위치한 노보삭 틴스크 정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노보삭 틴스크 정유소는 코멘스키 화학 공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유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7월,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해당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배치한 S-300대공 방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정유소가 위치한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군대의 중요한 배치 지역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정유소를 계속 공격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정유소를 폐쇄했어야 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750만 톤에 달하고 최전선에서 불과 200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중요한 보급 거점입니다. 7월 공격 이후 러시아는 이를 폐쇄하는 대신 11월에 수리했습니다. 한 달 후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에서 새로운 공격 전략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번 정유공장 공격에 우크라이나산 미사일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평가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에 ATACM의 미사일이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격 이후 노보숙 틴스크 석유 제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피해 규모가 심각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목격자들이 녹화한 화재 영상과 사진은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공유됐다. 한 목격자는 밤 동안 약 40분 동안 도시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러시아군이 드론을 격추하려 할 때 소형 무기 발사 소리도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러스토프 오블라스트 부지사인 요리 슬리우자어는 러시아 방공군이 노버숙 틴스뿐만 아니라 타갈로과 베테스크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이상의 드론과 3대의 미사일이 이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 대부분은 격추되었습니다. 이 공격이 왜 중요한가요? 화학 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를 손상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이며 키예프에 대한 러시아 군대의 지속적인 투쟁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모스크바가 병력을 최전선에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병력 부족으로 인해 쿠르스크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세르게이 바쿨렌코는 이전의 정유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수리 비용이며 이는 시설당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의 부국장인 안드리 코발렌코는 화학공장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깝고 러시아군의 물류 허비이기 때문에 군사 목표였다고 썼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는 14개의 주요 정유소와 2개의 소규모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러시아의 에너지 운영을 방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석유 시설의 거의 25%가 손상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벨라루스로부터 연료 3,000톤을 구입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다. 수출 수입이 거의 10% 감소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ATACMS, 스톰시도우, 스칼프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면서 푸틴의 가장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우크라이나의 십자선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외에도 고려되지 않은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난 수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을 통합하여 드론을 현대화함으로써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러시아 영토의 에너지 시설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로스토프에서 발생한 공격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드론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어로 페클로 또는 지옥으로 알려진 최신 국내 생산 탄약은 키예프의 재고에 있는 서구 승무원 및 전술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페클로는 최대 700km의 주행거리와 최대 시속 7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페클로는 ATACMS보다 2배 이상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 비율을 이용하면 페클로 드론 미사일은 러시아 연방 영토의 군사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재래식 미사일과 달리 드론 미사일은 방향을 바꾸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전자전 시스템의 영향 하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페클로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술 항공기 비행장 약 20곳의 경고를 발신합니다. 페클로는 러시아의 모든 공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일러레보, 서버슬라이커, 엥겔즈와 같은 주요 비행장이 페클로의 파괴 구역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엥겔즈 비행장과 서버슬라이커 비행장은 러시아 연방 전략 폭격기의 기지이기도 하며 페클로의 범위 안에 위치합니다. 페클로에 대한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UAV 미사일 본체 상부의 장착 구조는 미사일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항공모함, 즉 전투기에서 발사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페클로의 전술적, 기술적 특성과 러시아 연방 깊은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즉, 이 드론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러시아의 훨씬 더 먼 지역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거리 외에도 페일리어니지어의 전통에 따라 이 무기는 미사일 드론으로 분류되지만 사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재래식 순항 미사일로 보입니다. 페클로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 사진이 그 특성에 대한 여러 단서를 제공합니다. 크기는 페클로의 대략적인 길이와 날개 길이가 약 2m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의 크기가 콤팩트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0kg을 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추정치는 엔드롤즈 베러쿠더와 같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미사일의 사거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페클로의 추진 시스템은 소형 터보제트 엔진이지만
구체적인 모델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중 시스템의 경우 4에서 8kg의 엔진 무게로 달성 가능한 400에서 600N의 추력 수준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추력은 1500N에 달하며 약 17kg의 엔진이 이를 지원합니다. 더 가까이서 자세히 촬영한 사진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패클로 미사일의 선체는 금속과 리벳을 포함하는 항공 생산 기술로 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안정적이고 잘 확립된 이 솔루션을 통해 선체를 산업 규모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선체는 몇 개의 큰 섹션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구성 요소와 어셈블리의 설치가 간편해집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모터는 외부에 장착됩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은 아마도 설치 용이성을 높이고 기체 내부 공간을 절약하며 공기 흡입구가 필요하지 않게 만듭니다. 반면 패클로 미사일에 고정익을 장착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결정입니다. 미사일을 접을 수 있게 만들려는 시도는 설계를 복잡하게 하고 무게를 증가시키며 잠재적으로 공기역학적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후면 테일 어셈블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V자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제어 표면인 알레론과 엘레본에는 성숙한 제트 엔진 기반 설계의 특징인 외부 마운트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능선이 미사일의 동체 대부분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아마도 구조적 보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체에는 잠재적으로 내부 시스템 냉각을 위한 작은 공기 흡입구도 있습니다. 또한 위성 내비게이션 안테나용 레이동 커버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계구부 2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발사 후 미사일이 공중에서 회전하지 않은 한 엔진을 동체 아래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미사일에 전파고도계가 장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의 기수 부분에는 대기 속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피토관이 보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관성 및 위성 항법을 포함하는 패클로 미사일의 항법 시스템과 지형 또는 이미지를 참조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턱함 또는 DSMAC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진은 미사일에 있는 드론군 프로젝트 로고를 보여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디지털 변혁부, 참모부, 특수통신국, 유나이티드 24의 공동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개된 모든 세부 사항 외에도 패클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패클로의 실행 방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길게 고정된 날개는 비행기에서 발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제트 추진 항공기의 지상 발사에는 일반적으로 미사일 바닥에 부착된 로켓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지점은 이미지의 동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특징들이 점차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패클로 미사일이 비용 효율적이며 일부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성능 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패클로 무인 항공기 미사일의 가격은 약 1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패클로를 사용하면 이러한 추진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패클로 미사일은 산업 생산을 위한 확장성과 기술적 정교함의 균형을 맞춘 견고하고 실용적인 설계의 예시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패클로 외에도 다양한 신무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비디오에서 언급한 페일리언 이지어입니다. 지상 발사형 무인 항공기 미사일인 이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페일리언 이지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페일리언 이지어라는 이름을 붙인 결정에는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페일리언 이지어는 빵을 의미합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오븐에 구운 크고 둥근 밀빵을 뜻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될 때 페일리언이지어라는 단어는 러시아 침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인들은 팔레오니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민간 복장을 입고
점령 지역을 돌아다니는 파괴 공작원을 묘사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인처럼 페일리어니지어를 발음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러시아 군대에게 미사일로 언어 수업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부 정보는 유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상을 통해 드론 미사일을 시연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약 700km 떨어진 러시아 사바슬리카 공군기지가 팔레오니지아 범위 내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기 시스템에 대해 우크라이나 기술부 장관 미하일로 피도로프는 이 미사일이 오늘날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새로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옛소련 무기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처음부터 출시까지 약 18개월이 걸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로서는 기록적인 시간입니다. 미사일에는 가속을 위한 고체 연료 부스터와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사용하면 페일리어니지어는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장거리 드론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드론은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km의 속도로 작동하는 반면 제트 드론은 400만 500km, 심지어 800에서 9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기관총과 수동으로 작동하는 미사일의 대공포를 회피하는 드론의 능력이 향상되지만 더 발전된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증가된 속도는 목표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도 영향을 주어 적의 반응창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적이 300km 떨어진 드론을 탐지하면 드론의 속도에 따라 반응하는데 3시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특히 전투기를 위험한 곳에서 이동시킬 때 매우 중요합니다. 페일리어니지어는 그러한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심각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부에서는 매달 얼마나 많은 페일리어니지어 드론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지만 현재 숫자가 무엇이든 그들은 아마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대의 주요 목표는 아마도 미국이 공급한 ATAC 매스 미사일의 범위 내에 있는 250개의 러시아 군사 시설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 군사 자산을 방해하면 러시아의 물류가 심각하게 중단될 것입니다. 전투기는 더 멀리 이동해야 하므로 감시 기간이 길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탄약 및 연료 저장소를 더 안전한 거리로 이동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전쟁 지역에 더 가까운 러시아 영토에 더 분산되고 작은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국지적인 반격을 시작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여 해당 지역의 탄약 및 연료 저장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재보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러시아는 9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각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분산된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를 폐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컬레이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차별 대입은 힘을 이해합니다. 드론과 미사일 혼합 공격을 진행했지만 아직 한 가지 유형의 공격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때때로 60대의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생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00대 이상의 드론이 참여하는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공격이 더욱 강력해지면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미사일 공격으로 같은 수준의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정유소는 그의 현금 흐름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2024년 3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공격 물결은 러시아의 생산 능력을 약 20% 감소시켰고, 러시아는 벨로루시로부터 연료를 수입하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도 시작하는 고정 계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루블은 달러 대비 90 이하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루블은 100을 초과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감당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처칠의 말이 옳았습니다. 억제력이 축적되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